오늘은 칼럼 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식 네트워크 이명재입니다. 이병태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조지 오웰의 1984 제대로 읽기에서 1984라는 책이 옛날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요즘 이제 고전적으로 클래식한 명작으로 다시 계속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지 오웰의 1984 제대로 읽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책 1984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던 그 시절에 이제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의도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보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원래 1943년도에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나왔지만 그때 이제 영국에서 출간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소련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출판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읽으셨어요? 19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때 읽었다가 사실 이제 유명하다고 하니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고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도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못 보던 내용도 많이 보이고 하면서. 저도 이 동물농장하고 1984하고 네. 그냥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인용되잖아요, 그지? 예, 조지 오웰은 딱 떠오르는 게 두 개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느 게 어느 얘기인지 막 헷갈려요. 되게 이 책 두 권 다 소설이 어두운 책이죠, 그죠? 네. 네, 지식인들이 봤을 때 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암울했던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반영된 건데 요즘에 이게 1984가 다시 얘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요새 이 1984를 가지고 또는 동물농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이걸 뭐를 공격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돈을 탄압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빅브라더 있잖아요. 예, 그 의외로 유럽에서는 큰 SNS 회사들 네. IT 회사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요. 구글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삶을 컨트롤한다. 또 뭐 아마존이 그런다. 네. 애플이 그런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제 좌파들은 대기업을 되게 악마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대선이 이제 시작이 돼서 민주당 경선 중인데 그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뭘 많이 주장하냐면 이거 온건파들 말고 네. 이 구글을 쪼개야 된다. 페이스북을 쪼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제 미국에서 AT&T가 모든 통신을 독점할 때 그게 너무 거대해져 가지고 경쟁도 안 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그 통신 회사들을 쪼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비슷한 것처럼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 유발 유발 하라리요. 예,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쓴 책에도 보면 이 인간의 자유 의지가 없어진다. 네.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은 자유주의거든요. 네. 그죠?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구글이 우리는 모르는데 내가 뭔 생각하는지를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에서 다 미리 알아. 그래서 막 조종을 해.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봐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서양의 그 사상적 기반, 시장 경제하고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빅브라더가 테크 컴퍼니가 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이버가 무섭고 구글이 무섭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꾸 이 1984는 원래 공산주의에 의한 전체주의에 한 또는 파시즘에 의한 사람에 대한 통제인데 자꾸 그 테크 컴퍼니들을 공격하는 데 쓰니까 원래 이게 그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칼럼이 쓰여진 거예요. 또 하나는 네. 이 SNS가 발전하면서 우리도 이제 요새 유튜브도 보면 소위 보수 진영하고 이 좌파 진영이 쫙 갈리잖아요, 그지? 오마이뉴스 읽는 사람들은 다 오마이뉴스 한겨레만 보고 네. 또 이쪽 있는 사람들은 그쪽은 아예 신문으로 치지도 않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고 네. 그럼 자기 진영에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 페이크 뉴스라는 거, 네. 자기네 논리에 맞는 얘기만 계속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가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탈진실이다라고 그러거든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고 그래요. 그게 몇 년 전에 대유행어였어. 그래서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게 새로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또 정치인들이 이게 유행어가 되니까 상대방 얘기를 무조건 페이크 뉴스하고
공격하지. 네. 페이크 뉴스는 거짓말이라고 그냥 공격을 하는 거거든. 그럼 네. 들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페이크 그렇죠. 뉴스를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야. 네. 예, 그래서 자기한테 비판하면 다 페이크 뉴스야.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 막말이야. 막말이라는 건 말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죠? 막 그러면 네. 들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대화를 거부하는 거고 한 가지 의견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역사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게 좌파가 네. 우파들을 말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 PC라는 유행어가 있거든. 네. 뭐냐면 정치적으로 옳게 얘기하는 법이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흑인은 블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네. 예, 컬러드 피플이라고 그래야 돼.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소득 격차를 불평등이라고 부르는 거. 네. 이런 거는 반대로 언어를 선점해서 생각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죠? 우리 사회가 지금 무지 위험한 게 뭐냐면 말만 하려고 그러면 막말이라고 그래. 같은 표현을 해도 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라. 요새 젠더 이슈죠. 네. 감수성이 또는 최근에 얘기하는 뭐죠? 왕따 방지법 논란이 된 그런 게 뭐냐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언어를 통제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1984는 그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네. 그 결국 자유 통제의 가장 첫 번째가 말에 대한 통제. 그거를 경고하면서 쓴 건데 자꾸 이제 시장의 기업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위 좌파 신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막말하는 극우 인사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네. 자기네하고 다른 의견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면 더 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네. 소통이 잘 되고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전에는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서 걸러지잖아요, 그죠? 네. 유럽의 네오나치나 KKK 뭐 이런 인종차별적이고 극단적인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사회 전체에서는 그게 소수잖아. 지금 네. 네오나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나치가 뭐 유태인을 잡아가지고 학살을 한다든지 네.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언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소수 의견일 뿐이고 그러면 데스크에서 다 걸르고 뉴스를 안 했었거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마저도 다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유튜브도 생기고 블로그 사이트도 사고 이메일도 생기고 그 전에는 그런 의견들이 일반 대중한테 잘 안 들리죠. 지금은 막 퍼지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뭉칠 수 있고 그게 많은 것처럼 하고 공유하는 사람끼리는 막 그걸 가지고 음모론을 돌리지. 그러면서 점점점 언어가 거칠어지고 네. 상대의 말을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러는 것들이 이제 1984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아주 나쁜 문화가 생겼어요. 문화라기보다는 네. 사법권을 악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전 세계에 없는 법이 있어. 네.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 나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잘 처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나 공인들 있잖아요. 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네. 권력을 가졌어. 그런데 명예훼손했다고 그쪽에서 나를 고발하고 그러면 비입으로 비판의 대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억압하고 그죠? 피해나 그다음에 거죠. 연예인들도 대중의 주목을 받아서 돈을 벌잖아, 그죠?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오케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노라. 세상이 공평한 게 아니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명예를 훼손 당했다, 말을 퍼뜨려 가지고 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명예훼손 아니라도 손해배상 할 수 있거든, 그지? 네. 예. 보통 사람은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가 잘 없어. 요즘은 이제 뭐 SNS도 있고 퍼뜨려 주면 막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뭐 없어. 근데 정치인들은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기자회견하면 다 얘기해 주 그쵸, 막 퍼지잖아요. 퍼지잖아, 그지? 섭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방어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수나 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런 사람들은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면 다 오잖아, 몰려들잖아요.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잘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는 요새 어떠냐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발부터 해. 그러면 또 그 너무 명예훼손을 폭넓게 인정하니까 경찰, 검찰이 계속 오라고 그러거든. 네. 수사하면 엄청 귀찮잖아요. 고발하는 사람도 귀찮아. 보통은 정치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특히 좌파가 그런 걸 잘해. 무조건 소송부터 해가지고 고발하고 소송하고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또 폭력적으로도 하지. 앞에 가서 맨날 시위하고 깃발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처벌을 안 당해. 우리나라의 처벌을 민노총이나 네. 노조가 막 재벌들한테 욕하고 뭐 자폭해라 뭐 해라 막 뻘건 글씨로 써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 1984 같은 개념 1984를 공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 네. 이건데 미국에서는 정적들을 침묵시키거나 네. 또는 그 테크 회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민주주의가 된 나라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권력을 이렇게 남용하고 네. 검찰에 대해서 신뢰가 없잖아. 요번에 누구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변호사 소개해 적이 네. 없다고 한 사람이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죠? 됐죠. 네. 그 밑에서 수사하는 검찰 앞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휴. 어렵죠. 그렇게 검찰권, 사법권이 타락한 사회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막 억압시키면 더 민주주의는 어렵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언론도 네. 그 언론의 취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동물농장이나 1984가 얘기했던 표현의 자유, 다른 네. 생각이 억압되는 문제는 서양보다 훨씬 이제 심각한 심각하죠. 거죠. 예, 그 언론이야말로 네. 상당히 위험한 무기잖아요, 그죠? 네.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죽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논란이 됐던 이영돈 PD의 먹거리 X 파일 거기서 멀쩡한 거 공격받으면 그 사람들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쓸 때 여러 가지 우선 팩트인가를 본인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네. 상대방한테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고 네. 그죠? 그리고 자기의 기사 쓰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라고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세계일보가 내 페이스북으로 옮기면 그 앞에다 맨날 극우, 논객, 이병태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얼마 전에 그 프레임. 연합통신이 네. 연합뉴스가 일본 산케이 신문이 네. 우리나라 지금 한일 관계를 이렇게 보고도 하면서도 우롱하는 뭐 연합뉴스 기자가 보기에는 한국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네. 사설을 쓴 걸 가지고 일본의 극우 신문 산케이 신문이 조롱적인 사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자가 무슨 근거로 네. 일본의 주력 그 경제지를 네. 극우 언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지? 우리나라는 마치 지 생각을 네.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뭐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 아무도 안 해. 자기가 시비 걸면서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왜 기사하고 오피니언란 네. 구분되냐 하면 네. 기사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거고 물론 정말 주관적인 판단으로 쓴 글은 가려서 읽으라고 그래서 그걸 칼럼이나 오피니언란이나 소설에 읽는 거잖아요. 네.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네 집 앞에 가서 학교에 가서 시끄럽게 막 계속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지? 그거는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침묵시키기 위한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1984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뼈 아픈 건데 네. 이제 그 논쟁을 해야지, 그죠? 네. 토론을 해야지 상대방을 침묵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회라고 하는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원래 본질은 정부 권력이 제일 무섭거든요.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해도 네. 소비자들이 불안하게 느끼면 그 회사 망해요, 그죠? 네.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부 보호를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정부 권력이거든. 정권은
한 개인에 대해서 속박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건강 데이터도 있고 소득에 관한 데이터도 있고 복지에 관한 데이터도 있고 학생 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범죄 사실 모든 게 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어디 사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 근데 기업은 그런 거 없어요. 기업은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있다 그래봐야 뭐 무슨 앱 돌려고 몇 시간 하고 그런 뭐 거죠. 친구 뭐 좋아하는 알고리즘으로.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대부분 소비자들한테 좋은 쪽에 쓰거든. 나한테 맞춤형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지?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기업은 다 소비자들한테 아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쓰는 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 글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꾸 새로운 기술, 고객들한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을 악마화하는데 자꾸 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쓴다. 문정부가 일본하고의 한일 경제 갈등을 이렇게 몰고 온 것 또는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토착외구라고 그러고 죽창을 들어야 되고 친일파라고 그러고 아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 그게 바로 1984적인 정부야.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부를 만들지 않게끔 해야 개인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아이디어 경쟁이 나는 세상이 온다. 이게 이 조지 오웰을 제대로 읽어라. 조지 오웰의 1984 제대로 읽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를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아까 진영 논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뭐 극운이 극좌니 하면서 이제 프레임을 또 씌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나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파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우파로 가면 이제 그게 중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좌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반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또 극좌 이런 성향을 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게 정부 같은 경우 이제 빅브라더의 형태를 띠면서 1984의 그런 비판을 받을 대상이 정부지만 정부가 이걸 이제 역으로 프레임을 다시 기업들한테 씌우고 있다.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그런 새로운 관점을 하나 또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울 때 신조어 같은 거, 막말 프레임 같은 거를 또 만들어서 씌우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얘기, 이제 경제 그 갈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친일파니, 토착 외군이 죽창을 들어야 한다니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선동을 쉽게 당하게 되잖아요. 이제 스스로 중심을 잡고서 사고력을 키우고서 어떤 뭐 주제나 내용을 듣고 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옳은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키우려고 하면은 이제 비판을 해야 되고 또 서로 논쟁을 해야 되고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론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을 말하는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로서 제압하는 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첫 번째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여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요새 이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냥 들은 거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새 한일 관계 보면 한일 기본 조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읽어본 사람들이 잘 없어. 그래놓고 뭐 일본 사람 욕만 하거든. 그 다음에 역대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읽어보지도 않은 거야. 그냥 일본 사람들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의 논리성이나 로직이나 팩트풀리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놈이 어느 쪽에 속하는 놈이냐를 먼저 찍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저놈은 반대편이 있는 놈이니까 얘기 듣지도 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984가 경고하고자 했던 세상을 최근의 유행어로 보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가지고 침묵시키는 거. 새로운 용어를 많이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조지 오웰의 1984 제대로 읽기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칼 포퍼 책 중에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판적 합리주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읽어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치기 전에 한 말씀 할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기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그 FEN 사이트에 오시면
네. 이렇게 좋은 컬럼들 많이 소개해놨으니까 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읽어보시고 또 영어에 흥미 있으면 원본 가서 읽어보시고 영어 네.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이 젊은 친구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번역을 많이 한 거니까 네. 그 좋은 컨텐츠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가 돼서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오늘의 칼럼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